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취업 준비생이신 분들한테 2023년에 가장 큰 화두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챗 GPT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직장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데, 당연히 2023년에 가장 큰 화두는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한 인공지능. 이 화두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나오는 수많은 서비스의 근간이 AI잖아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체감도가 확실히 조금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분들보다는 확연히 덜한 것 같다. 그게 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고등학교에 강연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 질문이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그 질문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GPT에 반응하는 체감 정도가 더 크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은 연령대가 더 어릴수록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고 있고, 그 빨리 바뀌는 상황을 누가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냐면 중고등학생일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GPT가 있어 라는 것들은 알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지금 벌써 이제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거를 못 따라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피처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도 가장 늦게 휴대폰을 바꾼 층이 여전히 고연령층이에요. 불편함을 못 느끼죠. 스마트폰이 굳이 없어도. 이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도 얘기를 듣는 건 많은데, 직장에서 이거를 정말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굳이 업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랑 카톡을 하는 시간에 GPT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혹은 어떤 거를 검색해야지 라고 했을 때 네이버 말고 GPT를 먼저 키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더디게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속도가.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는 뭐 더디게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별로 그게 천천히 나타나면 뭐 그만큼 수용되는 속도가 다른 건 알겠어. 근데 반대로 이거를 꼭 배워야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라고 어떤 아카데미나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종용을 가장 많이 당하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 수용 속도가 가장 느린 30대, 4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그게 뭐 GPT가 됐던, GPT를 활용한, GPT가 탑재된 다른 서비스가 됐던,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층은 이거 빨리 배워야 돼,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줄게,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이렇게 종용을 받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GPT나 GPT가 탑재된 어떤 서비스를 매우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는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학생들, 이분들한테는 빨리 이 바뀌는 세상에 적응해야 돼. 빨리 이런 것들을 뭔가 배워야 돼. 자,
우리 학원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것들을 배우자,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종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그거를 잘 안 쓰고 있고, 기존에 하던 업무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해서 새로운 업무, 새로운 어떤 활용성, 당장 네이버에서 GPT로 검색의 주체를 바꾸는 것도 매우 더딘 연령층에게는 이걸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도태돼, 우리 회사에서 나 이거 안 쓰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그 서비스, 그 GPT,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없는데, 그걸로 코딩하는 법, 그걸로 뭔가 영상 촬영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서 돈을 받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이렇게 막 호들갑을 소위 떠는 그런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이거를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 주변에서 하도 GPT,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불안하긴 한데, 내가 그렇다고 막 배워야 되나? 어디 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온라인 강의라도 뭐 몇십만 원짜리 신청해서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연령대니까요. 적지 않은 연령대니까 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 지금 상황을 좀 대응하시는 방법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팩트만 전달하자면, 지금의 GPT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일손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말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하는 일의 꽤 많은 부분을 지금 GPT가 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작년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영상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 효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정보는 자꾸 올드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지금 그렇게 어떤 신입사원이 하는 일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는 그 서비스가,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이걸 교육으로 듣기 시작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결제해서 꼭 사용을 해보셔라, 내가 매일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꼭 유료로 결제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는 이게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야 당장 가입자를 받지 않는 환경이 되더라도 언젠가 풀리겠죠. 그럼 그때까지 무료 서비스라도 이용을 계속 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네이버를 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하지 마시고 GPT를 쓰다가 답답하면 네이버를 쓰시는 형태로 자꾸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도 그냥 옆에 저는 키고 있거든요. 바쁘면 걔랑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물어보고 뭐 영어로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네이버, 구글 이 서비스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뭐 지식인부터 했어요? 아니면 무슨 메일 보내는 거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 검색이잖아요. GPT건 포털 사이트건 인터넷이건 기반은 다 검색에서 출발해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GPT가 그거를 얼마큼 지금 대체하고 있는지만 내가 체감을 해도 지금 바뀌는 세상을 굉장히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GPT로 뭐 할 수 있는데, 저기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 대화도 하고요, 뭐 코딩도 대신 짜주고요, 뭐 데이터 분석도 해준대요. 그것까진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리고 GPT를 이용하는 것에 내가 습관적으로 잘 이용하게 되면 그때 하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게 유료든 무료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의도적으로 자주 들어가서 뭔가의 질문을 던져봐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접근, 라이트한 접근이 매우 필요합니다. GPT를 쓰냐 안 쓰냐, 뭐 구글의 바드를, 뭐 잼미니를 쓰냐 안 쓰냐, 뭐 네이버의 큐 서비스는 어떠냐, 이런 거를 막 차이점을 보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대중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굉장히 밀착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빨라지는지 정도는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정말 내 직업에 위협이 되겠구나. 제가 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그래야지 조금 더 의도적으로 계속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무료였을 때는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접속해보고, 뭐 멘트를 날려보고 질문을 해보고 그 대답을 뭐 네이버랑 비교해보고 그러기도 했지만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도 딱 보기에도 아저씨잖아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패턴 안에는 내가 주로 어떤 구글 창을 켜놓고 한다, 메일을 보낼 때 뭐 한다, 인터넷 환경, 저는 인터넷 초창기 세대거든요. 인터넷에 지금의 GPT를 쓰는 학생들처럼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컸던 세대. 저만의 패턴이 있잖아요. 저도 이 아저씨가 되기까지 저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인터넷을 쓰는 것도 그렇겠고요, 자료를 찾는 것도 그렇겠고요, 하다못해 어떤 뭐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법, 방법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 사이를 GPT가 비집고 들어가서 별도의 영역을 만들기가 이제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GPT로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GPT를 좀 잘 쓰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까먹어요. 그냥 뭐 네이버 켜서 뭐 검색하고 코딩도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고. 근데 무료일 때는 그게 더 심했는데, 더 생각이 안 났는데, 유료로 결제하고 난 다음엔 그게 돈이 계속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가 아까워요. 우리가 왜 넷플릭스 결제해놓고 한동안 안 들어가면 아까워서 계속 그거를 뭔가 뭐 주말에 한 편이라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 GPT도 그런 것처럼 그냥 유료로 결제를 했더니 조금씩 들어가는 빈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완전히 어떤 무료랑 유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유료만 쓰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200만원짜리 사놓고 10만원 정도의 기능만 쓰는 것처럼. 그런데 스마트폰도 그렇게 아무리 기능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 200만원짜리 안에는 정말 내가 미세하게 다른 그 카메라 화질, 그리고 어떤 어플을 실행시켰을 때 그게 막힘없이 술술 가는 것들, 그런 다 환경의 최적의 밸런스 같은 것들도 그 2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쓰는 3만원의 GPT는 더 많은 세상을 나에게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무료만 쓰다 보면 무료로서의 기능 제한에 왜 이거밖에 안 되네, 아직 GPT의 속도나 어떤 퍼포먼스가 이 정도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료를 계속 쓰면 어쨌든 그게 기술의 최적일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기능을 다 쓰건 안 쓰건을 떠나서 나는 그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쓰는 쪽으로 계속 진화를 하겠죠. 근데 유료 버전이어야 어쨌든 그게 가능할 거잖아요.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야지. 최소한 내가 무료 버전을 만약에 쓰고 있는데 뭔가 프롬프트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밑에 GPT가 이건 유료 버전에서 되지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 저는 초창기에 그런 것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은 GPT 뭐 3.5, 4.0, 뭐 4.5 뭐 버전, 새로운 버전 정도가 나왔죠. 영어 이니셜로 5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가급적 최근 버전을 가지고 써요. 그게 오류가 나던 뭐 베타 버전이든 그냥 어쨌든 그 자체, 요거는 약간 로드가 걸리네, 요거는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냥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가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큰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굉장히 길게 영상이 올라갈 거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예전에 작년 중반, 작년 초반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대답이 굉장히 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요즘에 GPT가 등장한 이후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온 것 같아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커피 마시다가 주변에 그 회사 동료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는지,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다라고 대답들을 해요. 재밌잖아요. 2022년,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저의 체감상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의견이 갈렸던 주제가, 지금은 대다수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 기술의 기반을 뭘로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처음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가 2016년도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세상에 등장했던 것도 2016년도예요 그때 우리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이 왔구나, 드디어 인공지능이 바둑을 사람에게 이겼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호들갑 체감을 했나요?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기는 거가 도대체 얼만큼의 어떤 기술력인지를 체감을 못하고 나랑 다른 얘기거든. 그 기술을 체감했던 건 아마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를 개발했던 분들이겠죠. 알파고가 바둑 기사에게 한번 졌을 때 개발자들이 엄청 놀라고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나왔어요. NFT 있었죠, 메타버스 있었죠, 자율주행, 지금 웬만한 차의 자율주행 한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술들이 선을 보였음에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왔다는 거를 되게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GPT 등장으로 한 번에 4차 산업혁명이 벌써 왔네, 시작이 됐네,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 것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직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에 세상에 등장하고 포털 사이트가 경쟁을 벌였던 1990년 초, 92년, 뭐 96년 이런 정도, 91년, 네이버가 처음에 등장한 게 92년이고요 1992년이고요 구글이 세상에 처음에 등장한 게 91년, 1991년이에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거를 진짜 이렇게 빨리 바뀌어도 되는 거야? 라고 가장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 제 생각에 회사에 계신 분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어떤 만들어 놨던 체계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그 틈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쉽게 파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게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곳은 최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유연하지 않아야 되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는 것들이 잘 갖춰져야 오차의 범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감에, 세상의 변화에 대한 체감이 많이 더딘 어떤 환경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요. 세상이 바뀌는 건 어느 한순간에 확 오더라고요. 서서히 변해서 내가 그 서서히 변하는 걸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시고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저씨, 대한민국 아저씨, 아줌마분들에게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